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 아침 7시에 낭독회는 토요일 아침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낭독 책방을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7시에 우리 선생님들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처음 모임이죠. 저희 낭독 책방. 첫 책은 고명재 시인의, 여기 책이 안 보이네. 고명재 시인의 산문집,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입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올 것 같은데, 눈이 올까요? 눈을 기다립니다. 저희 첫 번째 낭독가의 목소리로 한번 책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김지순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책은 비구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고명재 시인의 색다른 삶이 눈길을 끄는데요. 책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화려하지도 않고 무채색이 주는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어, 그 그리움들이 가득한 시였습니다. 누군가 보고플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머무세요? 저는 욕조라는 시를 선택했는데요. 어, 이 욕조는 개인적인 공간에 자기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고 어,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였습니다. 뭐 욕조가 혼자 씻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나만의 공간에서 감정이 가장 솔직해지는 밀폐된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거기에서만 또 떠오를 수 있는 기억과 생각들이 함께 있는 물처럼 차오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는 음, 읽는 동안 내내 과거의 저의 시간들을 상상할 수 있게 했고, 또 말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도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어, 화려하지 않은 문장들이지만 추억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71쪽 욕조입니다. 할머니는 욕조 속에서 1시간을 씻었다. 푹푹, 싹싹, 석석, 쓱쓱, 벅벅. 이태리 타올로 할머니는 매일 몸을 밀었다. 할머니, 피부가 홀렁 벗겨지겠어. 그렇게 오래 씻으면 피부에 정말 안 좋대. 할머니는 내 말을 싹 무시하고는 이걸 써야 개운하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이국적인 것, 이태리 타올. 초록색의 타월. 그 손장갑은 너무 오래 써서 연두색이 되어버린 것. 할머니는 얼마나 그걸 오래 썼는지 만져보면 과장 좀 보태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만지는 것처럼 반질거렸다. 그걸 들고 씻어야 개운하다고 씻고 또 씻었다. 노인 냄새 나는 게 싫다며 짜증을 내면서 욕조에 앉아 종일 씻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욕조는 할머니가 끝내 가질 수 없었던 자기만의 방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따가워진다. 이태리 타올로 열심히 둥글게 문지른 것처럼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아픔도 있다. 나는 욕조를 자주 쓰지 않는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물을 받고 욕조에 들어가 본다. 내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 수위로 알 수가 있다. 나는 한쪽에 찰랑이며 샴페인처럼 욕조 밖으로 물이 출렁 쏟아져 나올 때
나는 이만큼의 부피로 살아가고 있구나. 기분 좋게 내 몸의 부피를 실감한다. 어릴 때는 대하 속에서 첨벙댔는데 엄마가 둘리 인형을 안겨주면 신이 나서 대하 속에서 놀고는 했는데 이제는 소처럼 허벅지가 굵어져 버려서 욕조에 들어서도 물이 넘친다. 사랑의 부피, 내 몸의 둔덕, 풍선 같은 몸. 내가 살이 찐 것은 순전히 할머니 손 때문이다. 할머니들은 측량에 대한 감각이 없다. 할머니들은 무한이다. 열려진 존재다. 사랑이 그렇다. 무한정 퍼고, 무한정 묻히고, 아이들이 설악산만한 고봉밥을 내밀고, 할머니, 정말 나 배가 찢어지겠어.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그렇게 음식을 퍼준다. 어느 날부터 코끼리처럼 잡채를 무치고 국수를 어망 풀듯 물에다 푼다. 그런 계산 없고 한량 없는 마음의 증여가 늙은이들의 조기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한 꼬집, 작은 술, 참기름 두 바퀴, 세 국자, 두 큰술, 적당히, 간간히. 한식 레시피를 가만히 옮겨 적고 있으면 이것은 손에 관한 복음서 같다. 정량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만져온 것들의 그 부피감을 온전히 믿어보는 것. 조리법이 이렇게 인간적일 수 있다니. 그래서 나는 한식이 좋다. 한의원이 좋다. 실수하거나 맥을 잘못 짚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엎질러지는 무릎이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 잠든 엄마들 옆에서 잠든 엄마를 옆에서 꼭 끌어안을 때 그 부피, 그 형상, 엄마의 골격, 그 순간 나는 출렁이는 물의 마음이 되어 엄마를 위해 쏴 버릴 수 있다. 사랑은 언제나 부피와 질량 너머에 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님 강숙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숙입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낭독하는 게 처음이라 그래도 낭독 시간이 됐는데 또 저의 순서가 되니까 또 떨리네요. 언제쯤 이게 잠잠해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고명재 시인의 산문집에서 돌부처를 골랐어요. 전체적으로 돌부처가 저한테는 이 시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이는 것 같고 저한테도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저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삶은 또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해야겠지요. 고명재 시인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낸다는 말이 열심히 살라는 말보다 저한테는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처럼 용감하게 존재해 보겠다고 저도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풍화되어서 무처럼 된다 해도 존재했던 태도로서 존재한다는 말이 오늘 또 하루를 이 순간을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돌부처 첫 번째, 가장 수동적인 능동, 가장 조용히 피는 꽃.
나는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절에서 불상을 여러 곳에 세워두는 건 부처를 숭배하라는 뜻도 아니고 부처에게 기도를 올려서 복을 얻거나 성공을 이루라는 뜻도 아니다. 부처는 그런 게 아니다. 목적 바깥에 있다. 부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부처가 그런 존재였다면, 내가 사랑했던 비구니는 이미 되살아나서 어린 내 손을 잡고 걷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는 그런 게 아니다. 마음이 아파도 부처는 그런 게 아니다. 부처는 그저 그렇게 존재함이다. 살이 부서질 듯 아프고 귀가 찢길 듯 슬플 때 절에 가면 후덕한 부처가 있다. 존재하기, 자신으로 살아내기, 풀끝에 매달린 이슬들처럼 제 몸을 찢고 피는 꽃과 나비들처럼 철봉에 매달린 체조 선수의 창백한 팔처럼 가장 수동적인 능동, 돌 위에 피어나는 꽃, 부처는 그렇게 존재해낸다. 쌀알처럼 꼿꼿하게 존재해낸다. 그러니까 사찰에 불상이 놓여 있는 건 그게 바로 만물을 뜻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신적인 존재나 초월이 아니라 비가 오면 흠뻑 젖는 우리 자체다. 나무와 풀과 지붕과 철물은 피하지 않는다. 비가 오면 강물은 고스란히 비를 맞는다. 내가 사랑했던 비구니는 생애 끝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살았다. 그냥 그대로 살았다. 나는 빌었다. 스님, 제발 병원에 가요. 스님, 제발 곁에서 살아주셔요. 아무 말 없이 검지 하나를 세우고 웃는 것. 그것은 법. 그것은 진리. 살아내는 것. 풀 한 포기처럼 그저 살아내는 것. 돌부처를 본다. 비를 흠뻑 맞은 채 가만히 앉아 있는 얼굴을 본다. 돌부처를 본다. 눈을 덮어쓴 채로 어깨를 털지 않는 육체를 본다. 돌부처는 매일 거기 그대로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대웅전에 모셔둔 황금빛 불상만큼이나 절밖에 돌부처는 고귀하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막고 있는 것. 새똥을 맞아도 침을 뱉어도 저리 불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 모두 풍화된데도 존재했던 태도로서 존재하는 것. 죽어가는 당신 손을 꼭 쥔 채 가만히 울기만 했던 오후가 있다. 검은 봉지 속엔 물복숭아가 들어있었다. 비구니는 그걸 나의 손목에 걸더니 연잎처럼 빨간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엄마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다.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불 밝히세요. 용감하게 끝까지 걸어가셔요. 그는 엄마를 꼭 끌어안더니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칠흑 속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대장부답게 어둠조차 안고 가세요. 스님이 준 반지에는 날개를 펼친 나비 한 마리가 아름답게 세공되어 있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 조민숙 낭독가님 나와주세요. 강숙 선생님의 편안한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미숙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글은 117쪽의 빛입니다. 처음 이 글을 읽을 땐 왜 제목이 빛인지 궁금했습니다. 작가가 들려주는 두 편의 이야기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햇빛, 불빛과 같은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그만 바닷물고기, 멸치에 얽힌 자신과 다른 이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나지막하게 빛 하고 말하는 순간 따스하고 눈부신 밝고 아름다운 희망을 떠올리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 삶의 빛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어릴 적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다 잠든 나를 가만히 안아서 이부자리에 눕혀주던 아빠의 따스한 포옹. 학년말 학교에서 나눠준 성적 통지표를 들고 가면 중국집에서 맛있는 짜장면을 사주시며 웃음 짓던 엄마의 환한 미소. 10살 어린 동생을 위해서 용돈을 아껴 준비한 언니의 크리스마스 선물.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보다 불쑥 튀어나온 귀신의 소리 지르며 방문을 박차고 손잡으며 뛰쳐나간 동생과 나. 이것이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빛, 첫 번째. 사박사박 아름답게 스치는 소리. 손톱 같은 게 상자 속에서 흔들리면서 볕에 잘 말린 멸치 특유의 소리를 낸다. 아주 작은 크기의 은화 같은 거. 때로 헤엄치던 푸른 기억 같은 거. 사박사박. 이 소리엔 햇살이 있다. 반찬 가게를 하는 엄마와 시장에 가면 멸치를 고르는데 제법 많은 시간을 쓴다. 다시용 멸치에서부터 각종 볶음용까지 굵기와 색깔, 습도 모양, 원산지 등을 꼼꼼히 살피며 엄마는 손끝으로 멸치를 만진다. 질 좋은 멸치를 싸게 산 날은 엄마가 유난히 웃는다. 엄마가 웃으면 배가 따뜻해진다. 그래서 손끝으로 엄마가 멸치를 만질 때 나는 이번엔 좋은 멸치를 만나게 해줘요. 기도한다. 저렇게 작은 게, 세밀한 게, 반짝이는 게 우리 가족 전부를 먹여 살렸다. 웬만해선 5cm를 잘 넘지 않는 게 손톱보다 작은 은빛으로 반짝이는 게 우리 가족을 구했다. 그 덕에 학교도 다녔다. 그래서 나는 멸치라는 물고기가 늘 애틋하고 미안하고 사랑스럽다. 집안이 폭삭 망하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다 돈을 어찌어찌 겨우 모아 엄마는 할머니 집 앞으로 돌아왔다. 엄마, 나 엄마 집 앞에서 반찬 만들래. 돌아온 엄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할머니 집 맞은편엔 작은 시장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는 여기에 아주 작은 가게를 열게 되었다. 그 후로 수십 년 엄마와 아빠는 반찬을 만들며 지금까지 용감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나는 늘 간판만 봐도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도 그랬다. 말년의 할머니는 딸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가슴을 쿡쿡 눌렀다. 그러면서도 매일 엄마 가게에 들렀다. 아픈데도 매일 들러서 아픈 걸 봤다. 참 이상하지? 사랑은 그렇게 묘한 방식으로 지속되는 애틋한 마음의 운동. 나랑 할머니는 둥근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엄마가 갖가지 반찬을 만드는 걸 보고는 했다. 특히 나는 엄마가 멸치를 볶을 때 이상한 기대감에 부풀곤 했는데 그건 순전히 멸치의 아름다운 빛깔과 달궈진 팬 위에서의 우아한 궤적 때문이었다. 은빛 멸치를 팬에 올리고 볶기 시작하면 엄마의 손짓 한 번에 얘들이 튀어올랐다. 팬 위에서 차글차글 소리를 내면서 공중으로 휙휙 때로 날아가는데 그 모습이 자유로운 헤엄 같았다. 저렇게 때로 움직이며 살아갔겠지. 무엇보다도 나는 멸치의 빛깔이 좋았다. 은하 같은 멸치들이 몇 분 사이에 팬 위에서 금빛으로 눌어붙었다. 그럼 좀 덜 가난해 보이는 기분이었다. 그럼 좀 할머니가 덜 슬퍼할 것 같아서 그럼 좀 한기를 할까요? 명랑하게 말하고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벼틀째였다. 그렇게 3대가 멸치 냄새로 매캐한 가게에서 가슴 졸이며 서로를 훔쳐보았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햇빛, 은빛, 금빛도 낡은 팬도 멸치도 물엿도 할머니 백발도 돌이켜보면 모든 게 햇살 속에 있었다. 그 모든 게 사랑의 풍경이었다. 두 번째, 울릉도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어감이 빼어나다. 그 말의 유래, 울릉도, 우르마, 왕이라는 뜻에서 한자어로 병합되었다고 한다. 역사는 알지 못한 채 울릉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믿음이 열린다. 울릉울릉. 넘실대는 파도의 율동에 섬을 뜻하는 도가 붙어서 울릉도 울릉도. 당장 자전거를 타려는 아이를 겨우 달래며 자리에 잠시만 겨우겨우 앉힌 것 같다. 울릉울릉. 듣기만 해도 일어서는 꿈. 일어서는 꿈. 엄지발가락아 양말을 뚫고 섬처럼 솟아라. 예전에는 이 섬을 순전히 발음 때문에 좋아라 했는데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이 이야기 덕분에 좋아하게 되었다. 공원에서 농구를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갑자기 자신이 울릉도 출신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시 가고 싶어요. 거기 쭉 살았어요. 매일 하는 일이 전속력으로 달려서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거였죠. 할머니가 해녀라서 그랬어요.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심심해지면 나도 물질한답시고 바다에 누워 둥둥 떠다녔죠. 수영장이랑 달라요. 물의 빛깔이 달라요. 수영장 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알아요? 울릉도에선 헤엄치다가 갑자기 발밑이 환해질 때가 있어요. 바닷속에 불이라도 켠 것처럼 무더기로 빛이 확 솟아올라서 턱 밑이며 콧구멍까지 환해져 버리죠. 은빛으로 찬방찬방 기가 울려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수의 멸치떼예요. 가까이 가면 멸치떼가 차차차차차 빠른 속도로 정강이를 스치며 지나가요. 그럼 신이 나서 멸치떼를 쫓는 거예요. 매번 봐도 그 장면은 아름다워요. 정말 그땐 낮인데도 바다가 환해요. 이상으로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낭독가 이미경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조미숙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바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181쪽 윤사입니다. 윤사. 우리 엄마의 반찬 가게는 꽤 인기가 있다. 정직하게 만들고 맛이 순하고 사람까지 산나물처럼 명랑하므로 많은 사람이 엄마 가게를 찾고는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오래 배앓이를 했다. 반찬 가게는 오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충분히 만들어 두어야 오후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일일이 모든 반찬을 만들기 때문에 오전의 가게는 전쟁터와 같다. 가게를 연지 한 4년쯤 됐나? 어김없이 미친 듯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할머니가 가게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날은 그 할머니가 참 이상하더라고. 가게 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오더니 의자에 앉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엄마, 왜 그래? 다리 아프잖아. 얼른 거기에 앉아. 그런데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가게를 한 바퀴 돌고 가만히 있더라. 내가 어쩌겠어. 아침엔 전쟁이잖아. 정신없이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어. 혜영아, 응, 엄마. 혜영아, 오늘 나 너한테 밥을 한 끼 얻어먹어야겠다. 엄마, 무슨 말이야? 밥을 사달라고? 지금 말이야? 그래, 지금. 바로 지금 먹어야겠어. 이 할머니가 왜 이러지? 제정신이 아닌가? 속으로 좀 놀라기도 했고 머리가 복잡해졌어. 너희 할머니 성격 알잖아.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점심밥을 사달래. 그거 아니? 부모는 자식한테 밥 사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게 부모 마음이야. 늙어도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야. 얼굴을 봤는데 정말로 얼굴이 평안하더라. 그런데 밥을 갑자기 지금 오픈해야 하는데 그럼 반찬은 오늘 매상은 가게는 어떻게? 온갖 질문이 우르르 머릿속에서 쏟아지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욕지기가 밀려 올라오더라. 아니, 씨, 내 인생이 아무리 험해도 여태껏 살면서 엄마 밥 한 끼 못 사줘? 어떻게 인생이 이래? 우리 엄마한테도 어쩌다가 밥 한 끼 못 사주는 인생이 됐어? 약간의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더라. 그래서 바로 그랬지. 그래, 엄마. 오늘 거하게 살게. 앞치마 걷고, 가게 문 닫고, 늙은 엄마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차를 몰고 밥 먹으러 갔지. 그런데 가는 길에 이상하게 속이 시원급 한정식 집으로 갔지. 가장 비싼 음식을 마구 시켰어. 비싼 집은 다르대. 밥그릇에 윤이 나더라. 왜 녹그릇 있잖아. 반들반들 무겁고 뜨겁고 음식물이 꼭꼭 담긴 그런 그릇들. 할마씨가 그걸 싹싹 비우더라고. 깜짝 놀랐어. 앉은 자리에서 눌러 씹으며 남기지 않고 착착 전부 비워내더니 마지막에 과일까지 담아서 먹더라.
그렇게 엄마랑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은 게 몇십 년 만인지, 그게 얼마나 통쾌하고 호쾌한 건지, 엄마에게 밥을 사준 건 몇십 년 만이었어. 그러고는 식당 앞에서 나를 보더니 오늘은 자기 집 앞까지 꼭 태워달래. 참 이상하지? 보통은 그냥 알아서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 차에서 내리더니 엄마가 나를 물끄러미 봤어. 혜영아, 잘 묻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 다음날 할머니는 서울로 갔어. 너희 이모 본다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너한테 하는지 아니? 너는 기적을 알라고. 너는 매번 기적을 살라고. 내 인생은 험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내게도 한순간 축복이 왔어. 엄마랑 밥 한 끼 먹는 거. 그 흔한 게 얼마나 기적적인지 이제는 알아. 내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사무치게 미안하고 가슴 아플 때, 내게도 마지막 기회가 왔어. 딱 한 번 왔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밥을 먹었어.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가슴이 아리곤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날 나는 엄마 손을 잡았어. 다 내팽개치고 엄마 손을 잡고 나갔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너희 할머니는 어떻게 죽기 전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나를 찾아왔을까? 그것도 돌연 밥을 한 끼 사달라니. 그렇게나 당당하게 꼭 받아야 할 것처럼. 아무튼 나는 엄마랑 배 터지게 밥을 먹었어. 단둘이서 마주보고 비싼 곳에서 윤이 나는 밥그릇을 싹싹 비웠어.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 유수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수정입니다. 우리 이미경 선생님이 아침부터 저의 눈물 버튼을 누르시네요. 네, 꿋꿋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 시인의 산문집을 즐겨 읽지는 않는 편입니다. 시집을 통해서 시를 접하고 나면 긴 호흡의 글들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명진 시인의 산문집을 낭독하게 되면서 조금 달랐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시인의 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글 속에서 만나는 시인의 따뜻함, 그리고 그의 삶, 익숙한 것들에 대한 그만의 정말 특별한 시선, 그 시선에 흠뻑 젖어들면서 울다 웃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낭독을 듣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찾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어, 에피소드는 두 개입니다. 먼저 156쪽 안개꽃입니다.
안개꽃. 엄마는 늘 졸업식에 오지 못했다. 운동회에도, 입학식에도, 참관일에도. 엄마는 바깥에서 가난과 싸우느라 내 생각만 하면서 그날을 보냈다.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엄마는 가슴을 쥐고 미안해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은 꼭 대물림 되는 법. 동생 졸업식에는 어김없이 내가 갔다. 두부처럼 여린 마음이 파헤쳐질까봐 나는 늘 한껏 밝게 찾아갔지만 언제나 가슴 한편 깊은 구석엔 형이 와서 미안해 라는 마음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작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나는 그저 엄마가 아프지 않길 바랐었는데 덜 지치고 덜 슬프길 바랐었는데 특별한 날마다 엄마는 작은 리본을 묶어 마음의 끈을 나의 약지에 걸어두고서 오뚜기 칼에 데워 먹어 같은 쪽지를 소반 위에 정하게 적어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싸늘한 날씨의 졸업식.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한 번만 엄마가 졸업식에 오면 어떨까? 같이 사진을 찍고 손을 쥐고 꽃다발을 안은 채 교문 밖으로 나가는 건 어떤 기분일까? 졸업식 행사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복도를 걸어왔다. 사람들이 흘끗대며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들고 있는 게 좀 이상해서였다. 오로지 안개꽃, 안개꽃, 안개꽃. 안개꽃뿐인 꽃다발. 여자의 꽃다발엔 안개꽃만 있었다. 아주 희고 작은 꽃으로 가득한 다발. 여자는 그걸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의 백색, 차분한 마음, 내 둥근 눈동자. 평생 꽃다발을 받아본 적 없던 아이의 심장. 여자는 안개를 내 손에 건네주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네가 가장 많은 수의 꽃송이를 받길 바랐어. 한 번은 이런 걸 나도 너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안개꽃만 한가득 담아. 눈앞이 안개 낀 듯 뿌얘졌고 나는 꽃송이와 꽃송이 속에 파묻혀버렸다. 볼과 눈썹에 안개꽃이 빼곡히 닿았다. 그날 우리는 사진기를 깜빡해버렸다. 그 대신 넓은 운동장 앞에서 해진 코트를 입고 오래 끌어안았다. 사랑을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이스트 이야기 네 번째. 어떻게 이렇게 흰 걸 뚝뚝 뜯어서 입속에 넣으면 단맛이 온몸으로 퍼질까? 나는 시보다 빵이 좋다. 볼이 빵빵해지도록 빵을 먹고 부푸는 내 모습이 좋다. 엉덩이처럼 부푸는 빵의 빛깔이 좋고 빵을 당기면 끈끈이 열리는 탄성이 좋고 빵을 누르면 볼처럼 오목해지는 게 좋다. 그냥 다 좋다. 빵을 씹고 아래로 삼키면 뱃속에서 눈처럼 녹아 손끝으로 흐른다. 빛에서 밀로, 밀에서 빵으로.
빵에서 배로, 뱃속에서 나의 모든 사지로, 삶으로. 빵을 먹고 나면 몸이 데워진다. 볕을 먹고 자란 곡물이 나를 굴린다. 이 모든 연관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너는 언제가 제빵하면서 가장 즐거워? 가끔 동생은 생각지 않게 시를 들려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귀나 목덜미가 금빛으로 물드는 기분이 든다. 새벽에 완전히 불이 꺼진 상가에서 갓 구운 바게트를 처음 꺼낼 때 그때가 가장 좋아. 가게는 막 데워졌고 오븐이 슉슉 증기와 열을 내뿜고 있고 바로 그때 갓 구운 바게트를 베어 물고서 커피를 마시면 피가 돌고 몸이 움직이지. 이런 이야기 속엔 빛과 열이 촘촘해 듣다 보면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음악을 듣거나 소설을 읽다가도 이럴 때가 있는데 어쩌면 팽창이 우리의 주요한 업무인지도. 4월의 풀도 꽃도 우주도 온 힘을 다해서 팽창하는 존재의 폭죽인지도. 사실 제빵 역시 곡물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것은 빛과 물과 열을 먹고 솟아오르는 식물의 생장 방식과 일치한다. 오븐 스프링이라는 말을 동생이 가르쳐 주었다. 잘 만든 반죽은 오븐 속에서 몇 분이 지나면 순식간에 스프링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한다. 바로 이 순간이 그렇게나 감동스럽다고. 끝을 모를 듯 무한히 계속 젊을 것처럼 밀이 마치 여름 숲처럼 솟아난다고. 음, 알지, 알지. 도약은 언제나 사랑스럽지. 나도 시 읽다가 도약하는 행에서 심장이 뛴다고. 엄마는 가끔 장난으로 동생과 나를 깨물곤 했다. 그게 이런 걸까? 유들유들한 무릎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엄마는 우리를 깨문 게 아닐까? 그나저나 오븐 스프링이라니 어떻게 한순간에 온몸이 부풀 수 있을까? 그건 미리 지닌 식물로서의 기억이 아닐까? 오븐 속의 빛과 열이 반죽에 닿을 때 무성한 봄의 볕이 기억난 건 아닐까? 일어나야 해. 얼른 커서 푸르러야지. 그렇게 밀의 기억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온갖 빵은 노을빛처럼 물드는 게 아닐까? 가장 그리운 존재가 안에서 부푼다. 볕을 쬐고 자란 밀이 금빛을 낸다. 나도 그랬어. 살아가는 사람을 보내고 나 역시 기억으로 부풀기는 해. 그렇게 죽은 이들은 사라졌지만 함께한다. 존재는 폭죽이니까. 언제든 내 안에서 같이 살아가다가 유품이라도 보면 활짝 빵처럼 피지.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김서연 낭독가님의 차례입니다. 김서연 낭독가님 나와주세요. 유수정 선생님의 낭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라는 책을 낭독을 통해 접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정말 따뜻하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고명재 작가님의 글 중 찬행이라는 에피소드에 마음을 열고 깊이 맡을 한계가 생겼다 라는 표현은 시를 느끼는 작가님의 관점을
느낄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133에서 134 설명과 153에서 155 수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맨눈으로 장시간 적서를 보다가 시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눈이 시리고 눈물이 흘러 눈을 좀채 뜨기가 어려운데 서서히 시야의 중심이 어두워지면서 한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대부분 2, 3일 누워서 앓으면 시력은 돌아오는데 중증인 경우는 눈을 감고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아주 느리게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한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시력이 돌아오는 건 2월에 눈이 녹아내리는 속도와 같다고. 너무 맑은 사람, 빛, 물과 목소리, 사랑하는 얼굴, 신의 피아노. 이처럼 극도로 아름답고 순종한 것은 우리의 기관을 철저하게 파괴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분산시켰다. 눈으로 견딜 수 없다면 아름다움을 나누자. 그 후로 그것이 밀주처럼 태어났다. 그것은 눈 쌓이는 소리보다 고요한데 귓속에서는 화산보다 크게 울리고 그것은 꽃 하나 없이 백리를 넘어 사람들 마음에 맹렬하고 은은한 향기를 찌른다. 그렇게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음악이 생겼다. 마음을 열고 깊이 맞는 향기가 생겼다. 지금도 우리는 눈으로 그 노래를 듣는다. 우리는 그것을 시라고 한다. 쓰라. 말린 식물은 재가 되어 타들어가면서도 이토록 짙은 향기를 쥐고 있구나. 뜸을 들이는 것과 뜨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한의원만 가면 온다. 이상한 일이다. 전생에 동의보감이라도 쓴 건지 아님 이재마의 노비였나 약초꾼이었나 그것도 아닌 지천에 피던 감초였나 온갖 상상을 펼치며 뜸을 뜨고 있으면 도착하는 의미들이 있다. 그건 나를 키워준 이들의 너른 손바닥. 온화하고 부드럽게 펼쳐지던 새. 그 새들이 하나같이 내 배를 감쌌다. 배탈을 잡던 어린애가 웅크리고 있으면 날개를 펼치고 나를 바로 눕혀주었다. 그렇게 가만히 자리에 누운 채 몸에서 몸으로 슬며시 온기가 넘어오는 걸 느꼈다. 그러는 한편 그들의 수명이 넘어오는 건 아닐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낮고 행복한 아이의 시간이었다. 쓰라라는 눈부시고 아름다운 말. 무릎 슬자에 아래 핫, 아래하. 아래 하. 무릎 아래의 시간. 이토록 아름다운 높이를 표현하는 말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랐다. 나는 비구니의 무릎을 보면서 컸다. 지금도 나는 시의 슬레를 붙잡고 있다. 낮게 볼 때 보이는 어떤 풍경들. 민들레가 태양보다 크게 보이고 손을 뻗으면 할머니의 바지가 곱게 잡혔다. 그 무릎을 베고 누운 채 눈을 감으면 할머니가 맷돌을 돌리듯 배를 쓸어주었다. 이제 나는 한의원에 혼자 누워서 보호자 없는 세상의 형광등을 보고 있다. 보호자, 수호자보다는 가깝고 낮은 말, 가장 여린 것의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 몸이 심하게 아파서
매일이 병원이었다. 눈을 뜰 때마다 엄지발가락 아래쪽에서 보호자들이 얼굴을 들고 환하게 울었다. 그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는데 백가죽이 갑자기 화끈거렸다. 뜸이란 게 참 웃기지. 이렇게 누워서 피하지도 못하고 견뎌야 하네. 음, 그렇게 연기가 굽는 걸 눈으로 쫓다가 배꼽으로 건지는 쑥창을 맞다가 어느새 뜸이 바닥까지 타버렸을 때 나는 얼굴 둘레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걸 느꼈다. 오래 써서 헐거워진 보온병 마개처럼 그 보온병 안에 담긴 맑은 인삼차처럼.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 윤미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서연이 낭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윤미경 선생님이 지금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녹음 파일로 저희한테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그 윤미경 선생님께서는 219페이지에서 223페이지, 전분이라는 에피소드 들려주실 거거든요. 잠깐만 공유할게요. 안녕하세요. 윤미경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 낭독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 219쪽에 실린 전분입니다. 제 외할머니의 손톱은 늘 까맸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본 적 없는 세월 동안 평생 밭에서만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직접 농사 지은 마늘과 호박을 이고 지고 버스에 몸을 싣고 저희 집까지 오시곤 했습니다. 고명재 작가의 전분을 읽는 내내 그 까만 손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건네던 마음, 그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읽고 난 뒤에도 그 까만 손톱은 한동안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낭독을 듣는 동안 저마다의 외할머니가 마음속에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분. 나는 어렸을 때 집이 폭삭 망해버려서 외할머니 손에서 크게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감사하게 느껴진다. 세대와 세대를 건너서 손을 탄다는 것, 노인의 리듬으로 아이가 살아간다는 것, 그건 산책하는 박자라든가 떡을 씹는 속도 같은 것. 그 속도로 나는 요즘 시를 쓴다. 그러니 내 시 속엔 당연히 당신이 있다. 나에게 리듬은 노인의 춤이고 노인의 왈츠다. 노인이 지은 콩나물밥의 풋풋한 냄새다. 맑은 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면 어떤 놀라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머나먼 세대가 함께 거주했다니 어쩌면 그게 기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몸이 아주 느리게 전두환 정권에 태어난 아이의 입을 순면으로 닦아준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고 손으로 쓰다듬는 게 타임머신보다 놀랍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손가락이 길게 자라서 만화를 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접촉은 시찬이 역산이 하는 무거운 말은 젖혀둔 채로 지나간 시간이 현재를 사랑하는 일.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 놀라운 우연, 아침, 생의 질서들.
그래서 이건 좀 괘씸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 그렇게 집이 폭삭 망해버린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사랑의 막차에 올라탄 기분이랄까? 한 존재의 불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에 간신히 사랑을 마음껏 쬐을 수 있었으니까. 아무튼 나는 지금도 할머니가 깎아준 배의 서늘한 맛과 보랏빛 포도, 손에 쥐어준 작은 꿀떡들, 강된장과 비빔밥, 곰탕과 단술, 그 모든 사랑의 양태를 기억한다. 우리 할머니의 이름은 전분이다. 지금도 가끔 엄마랑 가게에서 튀김옷을 묻히다가 우리끼리 생각나서 깔깔 웃는다. 어떻게 이름이 전분이냐? 너무한 거 아니냐?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이름을 어떻게 전분으로 짓냐? 우리 할머니는 몸이 자주 아팠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푸념하고는 했다. 아이고, 야야, 내가 이름이 전분 아이가. 이름에 가루 분자가 들어가니까 온몸이 이렇게 가루 빠숨는 것처럼 아픈 거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자주 웃곤 했는데 요즘은 엄마랑 마트에 갔다가 전분 코너에서 눈이 빨개지기도 한다. 전분 씨의 남편도 이름이 만만치는 않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옥모, 전분 씨와 박옥모 씨, 옥모 씨와 전분 씨, 옥모 전분 붙여서 자꾸 말하다 보면 무슨 유서 깊은 냉면집 이름 같지 않냐고. 그렇게 세상에 더는 없는 사람을 말하며 그게 증언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간다. 내가 지닌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 하나는 어슴푸레한 새벽에 전분 씨와 옥모 씨가 두런두런 나누던 말소리. 고3 때였을 것이다. 새벽에 방문을 열려다가 두 사람이 여전히 깨어 있어서 놀랐다. 가는 귀가 먹었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에 누워 새벽이 깊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끼어들지 않고 물러서서 문을 닫은 게 내가 했던 일들 중 참으로 잘한 일. 그때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갑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왜 하게 됐을까? 사실 얼마 전 죽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방문을 받았다. 엄마랑 장을 보러 시장에 가다가 이모가 준 백에서 할머니의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나는 무척 놀라기도 했고 기분이 이상했는데 약간의 어지러움까지 살짝 느꼈다. 아마도 사람은 없고 신원을 증명하는 물질만이 덩그러니 남아서 그랬던 것 같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유적지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아득하고 멍하고 헛헛한 느낌. 사진 속 할머니는 젊어 보였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존재할 것처럼 평정했다. 그렇게 할머니의 얼굴은 말이 없었고 우리는 엄지로 얼굴을 쓸어보았다. 왜 얼굴은 물결처럼 평화로운가? 왜 사람은 강물처럼 흩어지는가? 엄마가 할머니의 민증을 보더니 엄마 얼굴 오랜만이네 라고 했다. 나한테는 이 얼굴이 우리 엄마야 라고. 이번에도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나도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오늘의 바람은 온전히 엄마에게 부는 것이니까. 오랜만에 찾아와줘서 고마웠어요.
언제나 애틋했던 전분 씨, 늙음하게 나를 키운 사람의 이름. 물을 먹으면 끈적해지는 여름의 전분 씨. 당신 딸은 여전히 착하고 아름답고요. 늙을수록 당신을 닮아갑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마지막 멘트 윤미경 선생님의 너무 신선한데요. 자, 윤미경 선생님 낭독 잘 들었고요. 다음 낭독가는 우리 벨벳 같은 목소리 갖고 있는 권순옥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40쪽의 기도와 135쪽의 성체인데요. 두 장이 연결감이 있어서 다소 좀 길기는 하지만 함께 낭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에너지, 그런 것들의 연결성을 느꼈고, 그 안에 녹아있는 그런 사랑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롭다, 이런 느낌으로 이 장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나는 성당에 가든 절에 가든 손부터 모은다. 가만히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으면 자연스레 마음도 따라서 모인다. 손을 모은다는 것, 그 진중함, 고요한 절실함. 테레사 수녀의 손을 본다. 비구니의 손등을. 관절염으로 돌아간 아빠의 손등을 본다. 채소의 어둠, 채소의 침묵, 채소의 사원.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인간의 몸짓은 어쩌면 최초의 건축적 형태가 아닌지. 쨍한 가을 아빠의 심장이 뒤집혔다. 가슴 속에서 말이 한 마리 뛰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차를 몰고 아빠를 태운 뒤 응급실을 향해 정말이지 날아갈 듯 그대로 달렸다. 응급실에 창백한 아빠를 누인 채 가슴 위에 모아둔 아빠의 손을 보았다. 두 손을 모은다는 것, 손을 모은다는 것, 손 모은다는 것. 이것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방법. 새와 새를 포개듯 날개를 겹치고 죽어가는 심장을 꾹꾹 누른다는 것. 심전도를 재고 아빠는 가만히 누워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얼른 가게로 돌아가야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밖에 나가서 잠시 울었다. 아빠를 데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왔을 때 대학병원 맞은편에 교회가 보였다. 부축을 받던 아빠가 갑자기 말했다. 생각난다. 명재 너 아주 어릴 때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때가 있어. 아주 작은 내 아이. 나의 첫 아이. 너를 수술실에 그대로 맡겨야 했을 때 그때 내가 고작해야 30이었나? 어쩔 줄 몰라서 마음은 꿇고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응급실을 뛰쳐나와 교회로 왔어. 정말 무작정으로 신도 부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무릎 꿇고 한참을 울면서 빌었어. 기도하는 법도 순서도 기도문도 모른 채 두 손을 모으고 곧장 빌었어. 그 후로 30년 세월은 순식간에 흘러 아빠랑 나란히 그 교회 앞을 걸었다. 참 신기하네. 이번엔 내가 아빠를 데리고 왔어. 기도했어.
손 모은 채 중얼거렸어. 기도문은 대부분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푸가도, 시도, 사랑도 모두 반복의 아이다. 135쪽 성체.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년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924조 중에서 1. 친구를 따라 맨 처음 성당에 갔을 때 나는 단숨에 미사에 매료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다니. 모든 것이 엄숙하고 진중해 보여서 나는 자꾸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 이윽고 신부님이 동그랗고 흰 것을 집더니 반으로 갈라 잔에 빠뜨리고 마셨다. 나는 줄에 떠밀려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똑같이 흰 것을 받아 먹었다. 그것은 혀에 닿는 순간 허물어졌다. 무색무취의 순순하고 밋밋한 밀가루. 미사가 끝나고 나서야 내가 먹은 게 성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만졌다. 난생 처음 내 입에 닿은 신의 몸. 신의 맛은 이렇게 고요하구나. 단정하게 눈처럼 녹아 없어져 모두의 몸속으로 퍼지는구나. 사랑은 언제나 분해되고 용해된다. 찢겨지고 나누어지고 녹아 없어지는 것. 성체를 쪼개던 신부의 손이 생각났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어느 늦은 밤 자신을 외면할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던 신의 마음. 그렇게 사랑은 거대하구나. 찢겨지고 조각나서 녹아 없어질 자신의 미래를 받아들이는 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생각해보면 나를 키워준 사람들은 모두 그랬다. 대신 울고 가슴 치고 아파하면서 기꺼이 신장을 떼거나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전부를 걸고 타인에게 미래를 주는 것, 장기를 주고 삶을 주고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창백해지는 것. 얘야, 자자, 이거 같이 얹어 먹어라. 김치를 죽죽 찢어서 흰 쌀밥 위에 가지런히 올려주던 집게 손가락. 암을 숨기고 식당 일을 했었던 엄마. 몸을 숨기고 나를 보던 골목의 엄마. 수술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서 수백 번 가슴을 치고 울던 아버지. 죽은 동생을 찾아서 발이 터질 때까지 강가를 헤맸다던 어린 아버지. 전쟁통에 죽은 아기를 아는 그대로 경부까지 울면서 걸어왔었다. 그때는 다 그랬다. 울거나 다친 채 가장 귀한 걸 들고 냉큼 내려왔었지. 폭력적인 친부를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외쳐댔던 나의 비구니. 결국 그 사람도 내가 안아야만 했어요.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였으니까. 찢겨지고 조각나고 흩어진데도 용감하게 사랑했던 나의 사람들. 지금도 가슴에 손을 얹으면 그들이 있다. 그 박동을 미사는 들을 수 없다.
2. 한낮에 작은 숲에서 깨어났지. 눈에서 빛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눈물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백합이 눈과 코로 툭툭 피어나오는 거야. 예쁘네 하고 혼자 말했지. 고마워 하고 누군가 조용히 답했어. 숲을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순한 아기 코끼리가 보였고 그 아이 회색 등을 쓰다듬다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량기를 맡았어. 그렇게 숲을 빠져나오니 작은 성당이 보였어. 아주 아름다운 오렌지색 불빛이었어. 조용히 성당 안으로 들어서니까 초의 불이 환하고 빛이 가득한 거야. 걸어야겠다. 이 길은 내 길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갔어. 십자가 앞까지 다가가니까 신부님이 이마에 손을 얹더니 내게 입을 활짝 열라고 했어. 아 하고 입을 한껏 벌리자 새하얀 성체를 입안에 내려놓았어. 나는 그걸 꿀꺽 삼키고 꿈에서 깼어. 며칠 뒤 산부인과에서 너를 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때 예쁘네 하고 내가 혼잣말했을 때 고마워 하고 답한 게 바로 너였지? 너는 몰라도 그건 분명 네 목소리였어. 엄마는 알아. 엄마니까. 엄마는 들려. 네 시에서도 간혹 그 목소리가 들려. 시 같은 거 나는 잘 모르지만 그건 엄마만이 들을 수 있는 네 목소리야. 그때 삼킨 성체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얼마나 작고 둥글고 소중했는지. 아무튼 그거 삼키길 참 잘했지? 내 성격답게 통째로 냉큼 받아 삼켰지.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 조수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수연 선생님도 지금 이동 중이셔갖고 녹음 파일로 메시지 보내주셨거든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185페이지 시, 이야기 1입니다. 저는 시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좋은 시를 만나 감상에 적기도 하지만 시의 난해함을 종종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상황이나 감정을 설명해주고 결론을 명확하게 해주는 말들이 편하게 다가오거든요. 아무래도 빠르게만 살다 보니 멈추고 천천히 읽어야 하는 시랑은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를 사랑하는 작가의 글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시의 리듬에 발을 맞추게 됩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시를 향한 작가의 애정이 듬뿍 실려 있습니다. 시를 통해 그저 느끼는 대로 정답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저도 사랑 가득한 작가처럼 시가 주는 여운, 여백, 여유를 즐기고 싶습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 이야기 1. 겨울 밀가루가 봄 밀가루보다 훨씬 달고 맛있어. 가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시가 찰랑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이를테면 화성에는 푸른 노을이 진다든지 천문학자, 커피는 끓기 직전에 물로 내려야 맛있다든지 바리스타, 바다거북의 성별은 부화할 때의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든지 그린피스, 동태탕은 쌀뜨물로 끓여야 비린내가 가시고
국물이 한결 구수해진다든지 매일 식당 할머니. 몇 해 전 초여름에 단골 식당에 갔다가 그곳 할머니로부터 아름다운 경험을 선물 받았다. 그 식당 한가운데에는 최후의 만찬처럼 아주 긴 식탁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나뭇가지가 한가득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 속에 거의 파묻힌 채로 무언가를 홀로 톡톡 뜯고 있었다. 잎사귀 속으로 손가락이 들락거리고 사락사락 마치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식물 특유의 마르고 생생한 마찰음이 들렸다. 가게가 초록으로 일렁거렸다. 이모, 이게 다 뭐예요? 약간은 들뜬 기분으로 묻자 초록 속에서 할머니가 고개를 뿅 하고 들더니 나를 보고 중학생처럼 웃었다. 아지야, 이거 뭔지 모르나? 요 빨간 열매 본 적 없나? 자세히 보니 나뭇잎 사이로 콩알만한 게 또렷하게 콕콕 박혀 있었다. 체리보다는 훨씬 작고 팥보다는 큰데 아주 밝은 빨강으로 망울진 것. 새나 빗방울이 쪼아대기 딱 좋은 크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거 보리수다, 보리수. 보리수 열매. 이 말과 동시에 할머니가 무슨 막대사탕처럼 보리수 나뭇가지를 불쑥 내밀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정쩡하게 나뭇가지를 한 줄기 받아들고 서 있었다. 아니, 안 먹고 뭐하노? 네? 안 먹고 뭐하냐고. 보리수 열매를 사람이 먹어요? 그럼 따서 입에 톡 털어넣으면 돼. 처음은 떫고 시고 미세하게 아린 듯하더니 끝에서는 은근한 단맛이 났다. 이런 맛을 뭐라고 해야 하지? 동양식 체리? 미숙성 석류? 보리수 열매 맛? 처음 먹어봐요. 할머니가 나를 보고 피식 웃었다. 그렇게 식당에서 할머니랑 나란히 앉아 떫고 달고 빨간 열매를 뜯어먹고 있으니 뭔가 여름 청춘 소설을 읽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 중학교 다닐 때 여름이 오면 이거 실컷 먹으면서 학교로 갔다. 그래서 늘 지각했다. 강 건너가면서 한 움큼 따먹고 개천 폴짝 뛰면서 따먹고 들에서 놀다가 심심하면 가지 당겨서 따먹고 사방팔방 이것만 보이면 톡톡 따다가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돌아다녔지. 이런 이야기는 왜 항상 마음에 남을까? 이 이야기를 들은 후로 여름이 오면 아무 이유 없이 보리수 열매부터 생각이 났다. 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진다. 그때 그 논밭의 중학생들은 얼마나 떠들었을까? 열매를 먹느라 입이 얼마나 빨개졌을까? 푸른 노을을 보면 대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나저나 알을 맡긴 거북이들은 바닷속으로 잘들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예쁜 이야기가 있을까? 삶은 앞으로 얼마나 다채로울까? 형, 그거 알아? 겨울 밀가루가 훨씬 달고 맛있어. 가끔 일상 속에서 신비가 내게 들릴 때, 그때 나는 귀를 열고 시가 된다. 참 신기하지. 갈치는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은빛을 잃어버리고 감자 박스에 사과를 몇 알 넣으면 감자에서 싹이 잘 자라지 않고 나무들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란대. 볕을 함께 쬐 공간을 만드는 거래. 이렇게 알지 못해도 생존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그러나 알게 되면 세상이 애틋해지는 이야기가 좋다.
나는 이런 것들을 시라고 부르기로 한다. 보리수 열매의 떡더름한 단맛이라든가, 우리 엄마의 독특한 웃음 포인트라든가, 통통 수박을 고르는 여름의 비법이라든가, 별자리라든가, 별명이라든가, 음력 생일이라든가, 죽은 사람의 오래된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생존과는 거리가 멀지만 때때로 삶을 바꿔놓기도 한다. 그러니 이런 걸 시라고 부를 수밖에. 무용하고 아름답고 명랑한 것을, 사랑스럽고 환하게 세상을 흔드는 것을, 파도를, 율동을, 운동을, 드가를, 춤과 리듬을 시라고 뭉뚱그려 부를 수밖에. 시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시 덕분에 입처럼 웃기도 했고, 시 때문에 삶이 너무 미워져 버려서 시를 놓고 포동포동 살이 찌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든 시가 늘 함께 했기에 나는 사랑을 지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시라는 이토록 불분명한 개념이 나의 경우에는 생존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모른다. 참 시시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발에 차이도록 굴러다니는 흔한 얘기지. 하지만 눈처럼 흔하게 예쁜 것도 있는 법이지. 말랑말랑한 시는 떡과 살에 가깝지. 꿈과 달과 밥과 콩은 힘이 돼주고, 숨과 금과 은과 유는 고요히 빛나고. 그러고 보면 외자로 된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별, 시, 눈, 꽃, 귀, 손, 개, 국, 볼, 종, 빛, 빵. 나는 시 쓰고 동생은 빵을 굽는다. 우리의 직업은 한 글자라서 사랑이라네. 와, 외자로 된 시, 우리 조수연 선생님의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선보 낭독가님 나와주세요. 네, 부드러운 조수연 선생님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뭘까? 그건 존재가 위태로울 때 등대처럼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이 문구가 저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 자식을 위해서 너무 앞서지도 않고 또 너무 뒤에 물러서 있지도 않은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이 말이 너무나 저 입장에서 와닿아서 네, 윤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윤삼. 예전에 할머니 집에는 전화기가 2대 있었다. 거실과 방에 하나씩 놓여 있었다. 전화가 오면 2 전화기는 동시에 울렸고 누구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종종 3사람이 통화하는 일도 가능했지만 그런 일은 자주 없었다. 용건에 맞는 이가 연결되면 다른 한쪽이 알아서 소화기를 내려놓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다. 다만 가끔씩 전화가 걸려왔을 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사람이 동시에 말했고 그럼 상대편은 노인의 목소리와 앳된 목소리를 포개 들으며 당황한 듯 전문 시댁 아닙니까? 묻고는 했다. 그게 나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2 사람의 목소리가 그림자처럼 겹쳐지는 것,
오래된 보호수 아래 앉은 것처럼 어른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대부분 집에 걸려오는 전화는 할머니를 찾는 연락이었기 때문에 나는 맑고 명랑한 기분으로 싱긋 웃으며 낡은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다. 아주 깊고 추운 12월의 새벽이었다. 뜬금없이 벨이 울려 수화기를 들었는데 보세요 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먼저 받았다. 여보시오. 거실에 있는 할머니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나직하게 들렸다. 보통 그럴 때 바로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다. 왜냐하면 엄마 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렸기 때문이었다. 부드럽고 둥근 목소리, 목련을 말아둔 것처럼 동그랗고 깨끗한 엄마 목소리. 내 엄마가 엄마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엄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무겁고 아파. 엄마 미안해. 영재는 잘 있어? 바로 그때 나는 물에 들어간 것처럼 숨을 참았다. 냄비에 귀가 눌러 붙어버린 것처럼 심장이 뛰고 가슴은 가야금처럼 팽팽해졌다. 엄마, 나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슬퍼. 돈 버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이야? 바로 거기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반짝하고 내 안에 무언가 빛을 내더니 멈추는 게 지키는 거라고 알려주었다. 내 생에 그렇게 조용히 수화기를 내린 적 없지. 혹여나 할머니나 엄마가 들을까? 엄마와 딸이 대화가 혹시 중단될까 봐 물방울로 두른 집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수화기를 내려두고서 나도 혼자 엄마 하고 벙긋거렸다. 사랑이 뭘까? 그건 존재가 위태로울 때 등대처럼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것. 그날 엄마는 엄마에게 뭐라고 했을까? 어떤 일을 겪고 그토록 물러졌을까? 그걸 다 알아내는 것이 사랑은 아닐 것이다. 그저 어렴풋이 알아채고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때 웃는 것이 우리의 능력일 거다. 가끔 그날이 생각난다. 그때 썼던 낡고 둥근 그 전화기. 손때가 타서 반들반들 빛나던 물건. 얼마나 많은 귀가 거기 닿고 붙었나. 얼마나 많은 비밀과 소식이 드나들었나. 아무 말도 없이 홀로 윤이 났었던. 어떤 날은 그게 너무 반질거려서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 폭설처럼 보고 싶다고 울며 말했지. 이상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정용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어, 강선보 선생님 삶이 묻어나는 소리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용미 선생님께서 지금 여행 중이세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또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거든요.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정용미입니다. 너무 보고플 땐 눈이 온다를 낭독하면서
고명재 시인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시절을 이야기했을 때 저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중학교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고명재 시인은 우리에게 사랑이 뭘까요? 시가 뭘까요? 죽음이 뭘까요? 당신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놓고 이렇게 평화로운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왜 이리 밝은 것들이 가득한가요? 나를 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단 한 번도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들려줍니다. 시인의 언어는 참으로 간질간질하고 언어의 마법사 같아요. 남자분인데 여성 같은 부드러움과 감수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책을 낭독하면서 이분 여자 아니야?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족들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살아요. 사랑이 송글송글 피어나는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무지개 속엔 개가 있고 엄마가 있고 언덕이 있고 복수가 차고 무덤을 그리고 내 그리움 속엔 왕릉만한 비탈이 있어서 정수리 너머로 봉분을 힘껏 끌어안을 때 심장을 그리는 법을 알 것 같은데 조일시 자유형 중에서 어떤 시에서 왕릉만한 비탈이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쓰기는 썼는데 써두고도 이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 왜 썼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해설을 써준 참으로 아름다운 시인이 이 시의 기울기를 말씀해 주셔서 혼자 오래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울기를 생각했을까요? 왜 왕릉만한 거대한 비탈이 내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돌아왔어요. 사랑의 조끼를 껴입은 그대로 입김을 뱉으며 저는 되찾았습니다. 능 같은 사랑이 떠올랐어요. 엄마와 아빠와 동생이 경주로 떠났을 때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맡겨졌는데요. 가을쯤이었나요? 초겨울 혹은 11월이었나요? 어느 저녁 엄마랑 아빠는 어린 동생을 데리고 야반도주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 집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씩씩하게 나 괜찮아 활짝 웃으며 언젠가는 꼭 다시 같이 살자. 그렇게 말하고 힘껏 저는 돌아섰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가치로 연결되는 말, 부사로만 빼곡하게 이어진 말. 부사는 부연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부차적인 말이나
부수적인 표현이 누군가에겐 목숨만큼 얻기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문장을 쓸 때 부사를 빼라는 문장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인생은 너무와 정말 사이에서 춤추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부차적인 것들 때문에 울고 웃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서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그런 나를 보고 할머니가 슬퍼할까봐 동네 공터에 있는 철봉에 눈두덩을 대고 한참 열을 식히고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귀한 기억을 얻게 되었죠. 죽음에 가까운 노부부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들의 느린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저는 시라는 이상한 리듬을 배웠습니다. 이를테면 저에게 시란 인공관절 같은 것, 안에서 빛나며 느리게 계속 펼쳐지는 것, 돕는 것, 삶을, 무릎을, 슬라를, 사랑과 걸음을 무지개처럼 일으켜 접고 걷게 하는 것, 경첩처럼 책처럼 자꾸 펼쳐지는 것, 양팔을 벌려 미끄러지듯 사랑을 안는 것. 그래서 제게 시란 이 사람이 존재했었다. 그 빛나는 사실을 드러내는 능인지도 몰라요. 다시 한겨울 경주로 갔던 시절입니다. 더 견딜 수 없을 만큼 보고플 때 가족을 만나러 고속버스를 타고 갔었습니다. 보들보들한 동생이 마중을 나왔는데 어느 강가로 저를 조용히 데리고 가더니 여기서 갈대를 꺾으며 혼자 논다고 했습니다. 물론 혼자 놀다를 혼자 울다로 알아들었습니다. 동생의 머리를 잠시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 쌓인 언덕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형아, 여기서는 경주가 전부 보이고 큰 나무도 보이고 산도 다 보여. 형아, 가끔씩 난 여기 선 채로 형아도 보인다고 생각해. 그곳이 능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거대한 무지개 위에 서 있었고요. 사실 그때 왕릉 위에 동생과 섰을 때 저는 잠시 시간 너머를 본 것 같아요. 눈 쌓인 언덕을, 식혜를, 항암과 병원과 포옹을, 내 사랑의 여왕, 엄마, 할머니들을, 한때 나를 키워준 맑은 스님과 부처를, 사랑했던 사람을, 미래와 아빠를 마주하고 돌아보니 눈 쌓인 비탈엔 동생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감싸주더니 아주 낡은 건물로 데려갔어요. 구불구불한 통로를 지나 문을 여니까 가난한 엄마가 찌개를 끓이며 나를 봤지요. 살아있는 사실 자체가 흠뻑 기뻐서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요. 사랑이 뭘까요? 시가 뭘까요? 죽음은 뭘까요? 이런 질문들은 여름은 왜 오는지 묻거나 겨울 전나무가 왜 아름다운지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고 반복만 있어요. 그러나 이 반복은 집요해서 아름다워요. 묻고 또 묻고 되묻고
묻고 다시 또 묻고 그렇게 묻다 보니 거대한 능과 총이 서겠죠. 저는 지금 다시 되묻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시가 뭘까요? 당신은 뭐예요? 내 안에 왜 이리 밝은 것들이 가득한가요? 죽음을 뚫고 세계를 쌓아나 가슴에 넣는 것. 용감하게 둔덕을 굴리며 살아가는 것. 나를 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가슴에, 머리에, 손톱에, 혈관에, 눈빛에, 사방에, 지금 이 순간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 토실토실한 빵 속에 당신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눈부신 연간 속에 있어요. 눈 감으면 언제든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보고플 땐 눈 감아요. 눈을 감은 채 절실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불러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시를 썼어요. 눈비 맞으며 사랑의 한방눈을 맞으며 뭐가 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가 제가 걸어온 시절입니다. 단 한 번도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은 뭐예요? 묻고 싶어요. 정말 이 낭독으로 책 한 권을 고스란히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예, 낭독의 능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채팅창에 좀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좀 계신데 우리 강숙 선생님이 계속 메시지를 올리시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많이 올려주셨네요. 어, 이 아침에 이렇게 와주신 선생님들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유현미 선생님께서 토요일 이른 아침 돌부처처럼 소리로 살아내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강숙 선생님의 낭독으로 잠을 깬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고명재 시인의 고백이 추운 겨울 따뜻한 위로가 되어 저를 감싸주네요. 소리 선물 감사합니다. 강숙 선생님께서 예, 이른 아침에 오시다니 감사해요.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요. 어떡해요. 어제도 엄마에게 투명하게 돼 있는데 어떡해요. 후회할 일들이 태산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강숙쌤. 저 엄마랑 지금 냉전 중이거든요. 엄마가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어가는 게 왜 이리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지요. 유현미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듣는 윤미경 선생님의 낭독 반가워요. 더 정갈해졌고 깊어졌어요.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소리를 다듬고 집중했는지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다소 어려웠던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윤미경 선생님의 할머니의 까만 손톱이 조금 부러워요. 예. 그래서 음, 저도 잠깐 외할머니의 까만 손톱 같은 그런 시간 잠깐 보냈거든요. 윤미경 선생님 낭독 들으면서. 우리 강숙 선생님께서 순옥쌤의 낭독 오붓한 오솔길을 산책할 때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정말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같아요. 유현미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네요. 시인은 사랑을 시로, 동생은 사랑을 빵으로, 우리는 사랑을 낭독으로. 조수연 낭독가님의 여유와 사색에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 활짝 열어주신 모든 낭독가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유현미 선생님께서
와, 권순옥 낭독가님의 벨벳 음색에 귀가 호강합니다. 성체, 성당, 기도, 이런 꼭꼭 씹어주신 단어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계신 낭독가님이 보입니다. 제게는 영원한 어린 펭귄, 순옥쌤 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순옥쌤이 언제나 따뜻한 말로 응원해주시는 현미쌤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함께 해주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권순옥 선생님께서 정용미 선생님에게 선생님 영상 감사하네요. 의상도 맞추신 것 같은 센스 멋져요. 맞아요. 와, 저는 오늘 정용미 선생님의 낭독에 감동했어요. 같은 클래스에 우리 같이 걸어왔던 우리 선생님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강숙쌤, 용미쌤 낭독을 듣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그러게요. 시가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죽음이 뭐예요? 당신은 뭐예요? 이 질문이 정영미 선생님의 목소리로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용미쌤 낭독을 듣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날까요? 낭독은 영혼의 울림이다. 송정희 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우리 이현숙 선생님, 서연이 어머님이세요. 고명재 시인의 산문집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만나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되어 제 삶으로 살며시 다가오네요. 책을 읽었을 때의 감동이 더 큰 감동이 되어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낭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낭독회도 기대할게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우리 임현순 선생님께서 아침에 눈이 내린 게 아니라 소리가 소복하게 내렸네요. 아련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자연스레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늦잠 자지 않은 저를 칭찬합니다. 고요하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따뜻한 영혼의 목소리를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낭독이 뭘까요? 우리 김미애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고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겨울 아침이 아직 도착하기 전, 아직도 새벽도 아닌 시간에 듣기 시작한 낭독은 더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인이 그대로 느껴져서 마음이 아릿하기도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낭독의 진솔함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 아기가 낭독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강숙 선생님이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낭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